대한민국 성장률 0.9% 예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 매년 말이 되면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올해 어김없이 올라와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거시 경제 점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자문 결과를 정리한 공식 문서가 있는데 이거 보고서를 했는데 IMF가 굉장히 좀 야들야들하게 원래 준단 말이에요. 좀 좋게 줘요. 후하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당초 2.2%로 예상했는데 2025년에 대해서 근데 0.9%로 0%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한국의 구조적 위기를 공식화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찾아보면은 IMF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0.9가 아니라 1% 정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MF는 0.9%를 주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는 1%를 줬으니 거의 뭐 맞는 수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근데 한국은행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가에 대해서는 2%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2%를 맞췄다. 이번 보고서가 왜 주목해서 봤냐면 충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0.9%가.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외환위기 때는 0.-1%였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4%, 그 다음에 팬데믹이었을 때는 거의 뭐 한 1.2%? 한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상황이 있지 않은데 0.9% 거의 이때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이때는 마이너스지만 여기는 그래도 플러스여서 그거는 뭐 좋긴 한데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뭐 이렇게 뭐 팬데믹이면 원인이 팬데믹이에요. 아니면 외환위기면은 원인이 외환위기예요. 이렇게 딱 말하면 되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딱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게 굉장히 뭔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외부 충격을 제외하고 뭔가 이유를 대라라고 얘기하면은 딱히 이렇게 뭔가 이유를 대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위치.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랑 이렇게 잘 돼가지고 쿵짝쿵짝 잘 맞아서 HBM 엄청 수출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런 성장률을 보였다는 게 원인도 얘기해줬는데 IMF 보고서에서 요약하면은 트럼프 관세, 두 번째는 이제 내수 부진 이렇게 IMF는 보고를 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권고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같이 냈거든요. IMF가 거기 보면 미국에 대한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외부 변수로 봐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이거는 한국 자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아저씨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이거는 한국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거든요. 한번 또 그것도 보겠습니다. 3대 권고안 보면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구조적 수술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권고안 보면은 가계부채를 뽑았단 말이에요. 아까 그 앞에 말했던 것처럼 부채 현황을 보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3% 수준입니다. 이게 여기선 92.7% 나오는데 뭐 이게 조사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대략 한 90%를 이는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며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은행의 원리금 상환으로 다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쓸 돈이 없다. 왜냐하면 돈을 벌지만 그 다 은행으로 돈이 가기 때문에 정작 사람들한테 쓸 돈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소비 억제 메커니즘이 일어나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가 빚을 갚느라 쓸 돈이 없는 소비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IMF는 이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는 한 내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가계부채를 가진 나라들이 몇 명 있는 스위스랑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이 가계부채 시스템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120% 뭐 이렇게 돼도 그 시스템이 일단 첫 번째 다르고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얘네가 일단 소득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당 가능할 수준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좀 심각해요. 얘네들은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캐나다는 얘네들은 좀 곡소리 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청년 세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사실상 위에 있는 순위가 이 캐나다 한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다 아래. 심지어 일본과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다. 가계부채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도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거시 건전성 관리, 주택가격 상승기의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은행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등 선제적 조치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해주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그 다음에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굉장히 말이 어렵죠? 잠시만요. DSR 설명드리겠습니다. DSR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간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갚아야 할 돈을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S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DSR이 낮다는 거는 연간 소득이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이 대출금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이게 줄 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 대출 해줄 때도 연간 소득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얘가 빚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대출해줘라. 쉽게 말해서 이제 전세 대출도 쉽게 해주지 마라.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DSR도 있는데 스트레스 DSR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은 만약에 빌린 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이게 나중에 갚을 때는 뭐 이자가 5%라고 하면은 105만 원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은 여기서 한 2% 정도 더 붙여요. 그러니까 총 갚아야 할 돈을 107만 원으로 보고 얘가 105만 원이 아닌 107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갚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돈을 107만 원으로 했을 때도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제 돈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대출해줘라. 그러니까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 게 좋겠다. 요런 거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택 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 한도 차등화. 그러니까 돈 적게 빌려줘라.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에 따라 차등해가지고 대출 비율을 조절해라. 뭐 15억 이상은 얼마, 뭐 9억 이상은 얼마, 뭐 3억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 비율에 따라가지고 대출을 해줘라. 여기로 올라갈수록 아마도 대출 비율이 더 낮아지고 내려갈수록 대출 비율이 아마도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돈 더 빌려줘라. 100만 원 빌렸는데 107만 원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돈 빌려줘라. 그 다음에 전세대출 DSR 적용. 전세대출 해줄 때도 얘가 빚이 얼마이고 돈 얼마 벌는지 확인해서 돈 빌려줘라. 이거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정답 맞죠?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기도 전에 언제 예습을 해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고안. 연금리 노동개혁 가속화. 국민연금 고갈속도를 늦추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기준구조,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와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이 0%대 고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른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 보호는 줄이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유연 안정성 모델로 전환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더 해고하기가 어렵고 중소기업에서는 해고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 사이에서의 괴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과도한 보호를 좀 줄이려고, 이쪽에 과도한 보호 좀 줄이고, 여기에서는 너무 보호하니까 조금 보호해줘라. 요거 일단은 얘기했고. 그리고 임금 체계 개편,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고령층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장이랑 이대리가 있으면은 그냥 만약 이대리가 일을 더 잘해. 그러면 그냥 이대리가 그냥 김씨라고 불러라. 이런 거. 좀. 그리고 이건 성과제 이런 거 하지 마라. 호봉제로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 더 줘라. 그 다음에 정년 연장과 고령층 활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연령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위에서 언급한 임금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근데 이거 좀 찾아보다가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 미친 듯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막 정년 연장 64세가 말이 되냐 이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을 오히려 더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 그 보고서 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뭐랄까 진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거 좀 훈수 좀 줘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고안 보면은 통화정책에 긴밀한 대응해라.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거 보면서 선생님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 금리가 역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지금 꽤 오래됐어요. 이거 거의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환율이 이렇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이 금리의 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이게 더 높은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환율을 이걸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이거 환율을 좀 낮추고 싶으면은 우리나라의 금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잡혀야 하는데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라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은 아까 전에 그 원리금 상환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가계들이. 그러면은 지금도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은행이 갚아야 할 빚이 더 늘어버리니까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소비가 더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지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릴지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애매한 시점에서 뭔가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정부 부채는 안 늘고 계속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23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2025년 말 예상치가 GDP 대비 한 50% 약간 아래? 이 정도 돼 있거든요. 이때도 한 40 몇 퍼센트예요. 40 한 6%이 정도인데 한 2%밖에 안 늘어나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계속 이게 지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가계 부채는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진짜 지금 이것도 물론 시급하지만 이게 만약에 무너졌을 때 만약에 정부까지 만약에 무너져 버려. 그럼 진짜 이거는 진짜 이제 파산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금은 지켜야 해서 굉장히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 나름 잘 졸라매고 있다.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CDS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용에 대해서 파산할 건지에 대해서 거래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파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계속 하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환율이 저렇게 상승하더라도 이 CDS가 이렇게 낮다는 게 막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름 이렇게 탄탄한 내실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이렇게 망할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요거는 미국 거고 요거는 한국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정도표인데 지금 거의 다 지금 동결이나 상승시키자는 사람 7명 있고 대부분 다 그래도 하향시키자고 하고 있거든요. 금리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은 아마 0.25% 정도 아마 금리가 하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왜냐면은 이쪽에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의 기조가 지금까지 강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내려도 한국은 이제 금리가 동결돼서 이제 금리가 원래 한 1% 정도 차이 나는 게 한 0.75% 정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내년 초까지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지 않은 이유로 보면은 가계부채 때문인데 현재 뭔가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가계부채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더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환율 상승하면 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는 수입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수입해서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너무 약세가 돼버리면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물론 수출은 더 잘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 지금 뭔가 금리 올리기도 뭐하고 내리기도 뭐하고 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결론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